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김용현 장관 재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 직후서부터 특검 추가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과의 경론이 벌어졌고요. 직위원 판사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말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에서 이하상 변호인을 좀 질책을 한 거예요. 또는 징징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이 최후 변론 특검의 구형량 이것도 이제 있게 될 예정인데요. 한 분 한 분 보도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내 소식 중에서 이번에 러시아 유조선을 미국 측에서 이제 해경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이제 납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란과 그다음에 북한 정신 똑바로 쳐야 된다. 상당히 놀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결국은 간접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시그널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유엔기구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 거기에 직접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인천 송도에 있는 에너지 협약과 관련해서 설치된 요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요. 유엔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거기에 우리 이제 한국 고위 관리도 전직이죠. 주로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있고 우리 정부 인사들도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격탄을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또 다양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머스크가 말이죠. 우리 한국 인구 격감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추세로 가면은요. 김정은이가 남지 말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내려와서 그냥 접수하면 된다. 매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세대야 이미 지났지만은 지금 이제 가임 연령층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 여성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한 30대, 40대 초중반에 가임 능력이 있는 우리 이제 여성들에게는 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요, 아기를 낳는 사람은 우선 여성이잖아요. 여성 혼자 낳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구 절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 보면은 제가 아기를 좀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도 2명은 낳아야 된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2명은 낳아야지요. 그러면은 다 놀래요. 아이고, 못 키웁니다. 딱 이래요. 못 키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이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국가에서 말이죠. 이미 출산 장려 정책은 수십 년간 제가 본격적으로 이 관련해서 현직에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정부의 건의도 많이 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오늘날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하향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머스크의 요 발언 이건 세계적인 그런 경제인이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김창균 칼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문재인 정권도 탄핵의 기저효과로 해서 인기 딱 많이 받고 왔지만은 폭삭 망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그 길로 간다. 이런 취지의 아주 칼럼을 싣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야, 똥낀 놈이 말이죠. 방귀 낀 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옛말도 있는데, 야, 참 기가 막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해운보다 더 나오니까 바로 한동훈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한동훈이 얘기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오늘 징계를 심의하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못하면 내가 법률적으로 걸리겠어.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고소장 내용을 일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호선 씨라고 하네요. 이런 못된 인간 말이죠. 예. 자, 한동훈 씨 하면 좋겠냐?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직책이 있는데, 야, 이게 인간이기를 포괄 인간이 바로 이 한동훈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호선 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범죄다. 그래서 이호선 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대로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말이죠. 이재명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이 탄압, 통제보다도 더 심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러면 공당의 당부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뭘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냐? 반문하고 싶어요. 야, 이 못된 인간. 자, 그래서 지금 이호선 위원장은요, 지난 12월 30일 날이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넘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윤 대통령 등에게 비판적 게시물을 작성한 문제, 즉 관계 계정들은 한동훈 가족 5명과 동일하며 전체 게시물 가운데 87.6%, 작 1426건은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런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한동훈 가족의 대표적인 악성 게시물 사례라고 하면서 17건의 게시글이 포함된 자료를 올렸습니다. 17건 가운데 14건은요. 한동훈 장인으로 추정되는 진형구, 나머지 3건은 한동훈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 한동훈이는 이 진형구 이런 것들이 전부 조작됐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진형구가 썼다고 하는 14개의 게시물을 찾아보면은 10건은 책임당원 한 암호에 9건, 그리고 일반 당원 한 암호에 1건, 그리고 4건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요, 이 문제의 10건을 작성한 한 암호에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이는 말이죠, 나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윤리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요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 그래서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윤리위원장,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호선회에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지금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한동훈이는요, 상당히 비판을 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윤민우 위원장은 이거는 이 법률적인 그 측면에서의 책임 문제도 있지만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한동훈 징계 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무감사원장을 고발한 것은요, 결국 야, 이거 윤민우 위원장 너도 똑바로 해. 이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미국 측 인사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 이제 송도에 있는 유엔 기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백신 기구도 이제 하나 있죠. 서울대학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송도에 있는 GCF인데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녹색 기후 기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연간 6억 달러를 여기에 지금 넘어요. 그러니까 연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기로 한 약속 금액이 6억 달러. 그러니까 8,7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인천 송도 국제적시에 2013년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도 다 지금 유엔 기구, 모든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선언을 했어요. 예, 서명을 했죠. 그 문서에.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유엔 산하 기구, 그리고 비유엔 국제기구 60여 개 곳에 대한 탈퇴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재무장관이 말이죠. 대통령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탈퇴 결정에 따라서 녹색 기후 기금 이사회 의석 사인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에 공식 출범했고 이 기금에 우리나라가 6억 원을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은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 빈곤 대처에 기초가 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와 상반되는 목표를 가진 GCF와 같은 급진적 기구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GCF를 일종의 좌파 기구로 트럼프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유엔의 기구로부터 모든 지금 이 기구로부터 탈퇴한다. 이 트럼프의 선언. 그래서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마가 진영에서는 말이죠.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탄소 배출 저감의 이행을 강제하고 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트럼프가 전날 사퇴를 지시한 명단을 보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리고 국제에너지 포럼, 그리고 국제 태양광 어라이언스 등 기후 관련 단체나 협약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이 화석 연료 개발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요거 전부 지금 그 미국이 이제 그 석유 수입을 갖다가 전부 챙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요, 에너지 패권 국가 지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과 같은 재생 에너지 개발에는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 지역에서 말이죠,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 빈곤 퇴치의 핵심인 모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원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GCF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더 이상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도요,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피와 땀, 재산을 희생시켜가면서 외국의 이익단체에 수십억 달러 세금을 보냈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에너지 장군이 러시아 유조선이 납포되는 걸 보면서 북한이나 이란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이 얘기는요, 이재명 정부도 똑바로 알아들어 이런 북한하고 대화에 너무 연연하지 마.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 해석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미국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들, 이제 이란, 북한 이건 수시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이란의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를 강력히 집행하겠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적성 국가들의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장관 라이트 장관이 말이에요.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래서 미군의 최근에 유조선 납포 작전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당장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할지, 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요, 미국에게는 제재와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하고는 다르다. 바로 제재, 이행에 들어간다. 뭘로?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강한, 그야말로 제재를 실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중 간의 지금 지금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교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상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다가는 중국 속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에너지 장관 라이트는요. 중국을 갖다가 이란이나 그러면 러시아와 같은 범죄 집단과는
과는 다른 층의로 분류하고 있어요. 중국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원유 소비국으로서 미국이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또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고 법치주의가 작동하며 원유 유통을 통제하는 한 중국과의 균형은 맞출 수 있다. 즉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포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러시아는 때리겠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하지만은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책에 협조하면 협조를, 그리고 미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자, 이런 양면의 칼을 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머스크 발언, 이게 머스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미가 상당히 심대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머스크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이 머스크가 말이죠, 머스크 테슬라 이 회장이 한국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인구 감소 국가다, 이러다 보면 정말 지구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기업가인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언이 되겠는데, 예, 인구 구조 변화와 수명 연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나라가 올바른 경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체 출산율을 기준으로 보면 3개 세대가 지나면 제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앞으로 3세대, 현재 규모의 3%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북한이 그러니까 그냥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으면 된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에서의 인구 격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인구 격감 문제를 갖다가 이 머스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좀 인구 감소를 갖다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거론해 왔어요. 예.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폭스뉴스에서요, 한국과 같은 곳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이다. 이대로 가면 3개 세대 후의 인구가 현재의 3, 4%에 불과해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출산율. 예, 일반적으로 2.1명을 안정적으로 기준으로 보는데 한국의 2024년 기준 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이나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 이게 한국이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재판에서 직위원 판사의 발언, 굉장히 중요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냐. 자, 그래서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지금 열리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납생 정장과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는데 입술을 굳게 물표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윤곽근 변호사는 대화도 하고 살짝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김영현 장관 서중조사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하고 특검하고 한번 붙었고, 이하상 변호사에게 주기현 판사가 질책하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야, 그래서 이 주기현 판사가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지 않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이건 이하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헌문란 행위다.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서중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고요. 가끔 이제 윤곽근 변호사하고 귓속말도 나누고 고개도 끄덕이고 살짝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을 지그시 감고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리를 고쳐 앉기도 하고 방철석을 둘러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착잡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판사도 보고 주변도 보고 웃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소리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만큼 심경이 복잡하다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은 턱을 괴고 책상 위 서류를 보면서 지금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을 들었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마스크를 낀 채 앉았고 양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종이에 뭔가 펜으로 써 내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동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분위기를 좀 이 본인들의 심경을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루면서 그 고통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중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검하고 변호인의 말다툼이 있었고 이때 주기현 판사의 일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가 말이죠. 서중 조사 하드카피 즉 인쇄물이죠. 하드카피를 많이 출력을 못해왔다.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특검이 시비를 걸었어요.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양측 쪽에서 고소에 들면서 난장판이 됐고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재판도 끝나가던 마당에 왜 이러시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열받잖아요. 저희가 징징댄다는 거냐? 라고 쏘아붙이니까 주기현 판사가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 라고 딱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준비된 인수물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요 재판정은 417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것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